정년 퇴임식 날만 해도 저는 완벽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35년을 근무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교육감 표창도 받았고 동료 교사들의 존경도 받았죠.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보내겠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퇴임식 날 강당에서 박수를 받으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 성적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평온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부터 제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35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임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교육감 표창장과 제자들이 보내준 화환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아내 순자는 그것들을 보며 이제 이런 거 치울 때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시계가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던 몸은 정확했습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어요. 이불 밖으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서재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차례로 넘겼어요. 아무 생각 없이 활자를 따라가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이런 아침을 얼마나 오래 꿈꿨던가요?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신문을 보는 아침. 드디어 제 것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눈이 떠지더군. 이제 출근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나도 잠 깼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요? 원두 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당신 이제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어지럽혀요? 순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활자들이 흐려 보였어요. 그날 아침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고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원두를 갈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로 대신했어요. 신문도 서재가 아닌 베란다에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뭐 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를 봤어요. 응? 책도 좀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러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도 않아요? 다른 퇴직한 사람들은 뭐라도 하던데 뭘 하라는 거야? 몰라요. 경비 같은 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일자리 알아보든지. 아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비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친 제게 경비 일을 하라는 건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쉬고 싶어. 평생 일만 했잖아. 그럼 집에서라도 뭐 좀 하세요. 빈둥빈둥 앉아만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순자는 식판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순자에게 목걸이를 사준 날,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합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내는 집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명문고 수학 교사였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 수업을 듣고 서울대에 합격한 제자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동료 교사들도 저를 존중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제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독립했어요. 집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나요? 순자가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알았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바빴습니다. 학교 일에, 제자들에게 신경 쓰느라 아내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퇴임식 날도 그랬습니다. 강당에서 박수를 받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3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이 걸어준 꽃목걸이가 무거웠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아내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객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시간이야. 순자는 제 손을 가만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피곤해요. 그날 밤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술잔이 오갔습니다. 모두들 제 퇴직을 축하해줬어요. 저는 취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꼭 닫혀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게 퇴직 전날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와보기로 했어요. 아내 말대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국그릇 하나를 깼어요. 미끄러운 거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그냥 나가 계세요. 당신이 하면 더 일만 늘어요. 미안해. 조심할게. 조심은요.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뭘 한다고. 아내는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연예인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빨래도 해봤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간단해 보였어요.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빨래를 꺼냈어요. 긴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빨간 양말을 함께 넣었던 거예요. 이걸 어떡해요? 진짜.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분홍색 셔츠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나 이거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탁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건드려요? 미안해. 다시 빨아볼게. 됐어요.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내는 빨래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아내가 막았습니다. 당신이 하면 더 힘들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였어요. 순자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와인 강좌였습니다. 수요일엔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금요일엔 친구들과 골프를 친다며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골프 치고 왔어요. 재미있었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주식시장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퇴직 후 삶인가요? 35년 동안 일하며 버틴 이유가 이거였나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보러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명문고 수학교사였던 제가, 수많은 문제를 풀어왔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스케줄은 점점 빡빡해졌어요. 월요일 오전엔 백화점 문화센터, 수요일 저녁엔 필라테스, 금요일엔 골프 모임, 거기에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까지 더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벗었습니다. 바닥에 옷가지들이 쌓였어요. 오늘은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요. 점심. 네. 몇 시쯤 와? 모르겠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구두 신는 소리, 가방 매는 소리,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홈쇼핑, 예능 프로그램.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둘러봤어요. 수학 교재들이 빼곡했습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평생 가르쳤던 과목들이었어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익숙한 공식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했어요.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읽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다 문득 SNS 앱을 열었습니다. 딸 지혜가 가르쳐준 앱이었어요. 처음엔 사용법을 몰라서 지혜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아빠, 여기 들어가서 친구 찾으면 돼요. 저는 몇몇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친구로 추가했어요. 가끔 제자들이 올린 사진을 구경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아내의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순자도 SNS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프로필 사진이 떴어요. 골프복을 입고 골프채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찍은 점심 사진,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많았어요.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사모님, 인생 즐기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사진 한 장을 눌러봤습니다. 해외 골프장 같았어요. 푸른 잔디밭 위에 순자와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설명란을 읽었습니다. 제주도 골프 여행 2일차. 역시 여행은 친구들이랑 와야 제맛. 제주도요. 언제 다녀온 거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계속 사진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에서 산 가방 사진, 와인 강좌에서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낯설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제가 아는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40년을 산 아내,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아내, 조용히 집안일을 하던 아내.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제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나는 아직인데. 혼자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에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 혼자 상을 차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고요한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며 물었어요. 오늘 골프 가지? 네. 나도 한번 따라가면 안 될까? 구경이라도 하게. 순자가 화장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기 왜 가요? 그냥 답답해서.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서. 당신이 거기 가서 뭐 해요? 다들 여자들끼리 모이는데 당신 오면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그래도 그냥 집에 있어요. 텔레비전 보든지 산책하든지.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다시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현관으로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넓게 느껴졌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어요. 시들어가는 잎사귀 몇 개를 떼어냈습니다. 흙을 만졌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별로 더러운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순자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다시 SNS를 켰습니다. 아내의 계정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날씨 최고. 댓글이 벌써 10개 넘게 달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요? 35년 동안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홀로 흐르는 시간뿐인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지혜랑 같이요. 그래, 좋지. 와라.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온다니, 손주 녀석도 보고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니. 저는 금요일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재료 코너를 돌아다녔어요. 며느리 지혜가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 갈비찜이었나? 손주 녀석은 잡채를 좋아했지요. 소고기, 갈비, 당근, 시금치, 당면을 샀습니다. 카트가 무거워졌어요.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뺐어요. 양파, 배, 마늘을 갈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에 양념을 버무려 재워뒀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모습을 순자가 힐끗 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오잖아.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려고. 당신이요. 아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도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가 자신 있는 메뉴였어요. 교사 시절 동료들에게 끓여줬을 때 다들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어요. 잘 익은 김치를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볶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주 녀석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준호 왔구나. 아들과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순자가 나와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내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아들 내외 앞에 선 다른 사람처럼 상냥했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그 외 여러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요즘 시간이 많아서 애들 오는데 대충 할 수 없지.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잡채를 집어 먹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님,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말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이었어요. 누군가 제가 한 일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지혜야. 식탁 건너편에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컸어요. 너희 아버님 요즘 취미가 요리사 놀이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순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연금 받아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한가 봐. 몸이라도 움직이면 다행인데 저렇게 부엌만 어지럽히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저 꼴 안 보려면 빨리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은 새서 말도 안 들어. 그냥 집에서 빈둥대기만 해.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 지혜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만 아무것도 모르고 잡채를 먹고 있었어요. 제 손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귓가가 뜨거웠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퇴직한 사람들 다들 뭐라도 하던데.
당신 아버지만 이래. 민수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다음 주에 준호 학예회가 있는데요. 응, 그래.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일찍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먼저 갈게요. 준호 재워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방에서 순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었어요. 연금만 축내는 사람, 요리사 놀이,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아들의 어색한 웃음,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그 모든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명문대에 보낸 제자가 얼마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고 동료 교사들이 저를 존경했어요. 교육감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집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눈엣 가시, 집안을 어지럽히는 존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우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어젯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순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온 버스에 올랐습니다. 151번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 한 달 전까지 저도 저랬었죠. 버스가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자주 가던 슈퍼마켓, 은행, 약국. 그러다 낯선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배를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세탁소, 부동산, 평범한 동네였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 몇 개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빈 벤치에 앉았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공원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한 명, 조깅하는 중년 남자 한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전 학교 근처였어요. 무의식 중에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학교가 보일 거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다녔던 그곳. 교문 앞에 섰어요. 점심시간이었는지 학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웃음소리.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후배 교사들과 커피라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나요? 퇴임식 때 저는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 거야.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구박받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후배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정할까요? 아니면 비웃을까요? 저는 교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벤치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잠시 쉬어갈까 싶어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 노인 건강, 체조 교실, 바자회 안내. 지나가려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포스터를 가만히 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청소년 학습 멘토, 수학 지도, 퇴직 교사.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포스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포스터를 만졌어요. 종이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비라도 맞았나 봐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 아내는 제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빈둥대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포스터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똑같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포스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복지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낡은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안내판을 봤습니다. 1층 사무실. 화살표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어요. 한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포스터를 봤습니다. 청소년 학습 멘토요. 아, 자원봉사 하시려고요? 네.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복지관 센터장 김은영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은영 센터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간단히 신상 정보 좀 여쭤볼게요.
성함이 최민식입니다. 연세는 62입니다. 혹시 교직 경력이 있으세요? 네.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35년 했어요. 김은영 센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5년요? 어느 학교셨어요? 명성고등학교입니다. 명성고요? 거기 명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분이 오실 줄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영 센터장이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오후 2시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반, 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이른가 싶어 근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은영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최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울렸어요. 한 달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센터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판도 하나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장엔 참고서들이 꽂혀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아이들은 오후 3시쯤 오고요. 몇 명이나 오나요? 요즘 5에서 7명 정도요. 날마다 달라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 집 애들이라 학원을 못 다녀요. 센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수학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도움되시죠. 명문고에서 35년 가르치신 분인데요. 센터장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공부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오후 3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하나둘씩 왔어요. 제각각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아이도 있고 사복을 입은 아이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온 여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응, 안녕. 이름이 뭐니? 김서연이요. 그래, 서연이. 앉아.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5명이었어요. 4명은 조용히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명은 달랐어요. 책상 맨 뒤에 앉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던지듯 놓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머리를 팔에 묻었습니다. 저기, 너,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반항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학년은 중3이요. 오늘 뭐 공부할 거니? 몰라요. 아이가 다시 엎드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그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손 들어. 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문제집을 펼쳐 보였습니다. 2차 방 정식 문제였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 봐.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해. 칠판에 풀이 과정을 썼습니다. 분필이 삐걱거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설명해 줬어요. 차근차근 원리부터 알려줬습니다. 공식만 외우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를 이해시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가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문제집은 펼치지도 않았어요. 저는 민준이 옆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어요. 민준아. 네. 수학 어려우니? 네. 어디가 제일 어려운데? 다 어려워요. 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려울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어려운 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풀면 쉬워져. 어차피 못할 건데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 공부 못해요. 포기했어요. 포기는 무슨 포기야. 아직 중학생인데. 저는 아이의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백지였어요. 단 한 문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만 풀어보자. 딱 하나만. 싫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 선생님이랑 같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집었어요. 저는 가장 쉬운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거 봐. 이거 풀 수 있지?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생각해봐. 지는 뭐일까? 아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연필을 빙빙 돌렸어요. A요. 그래, 맞아. 이야, 진짜요? 응, 내가 맞췄어. 민준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봐, 할 수 있잖아. 하나 더 풀어볼까? 그날 민준이는 문제를 3개 풀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복지관에 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날은 7명이 왔고 어떤 날은 4명만 왔어요. 민준이는 매일 왔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옆에 앉아 문제를 같이 봤어요. 하나씩 천천히. 민준아, 이 문제는 말이야. 네, 인생이랑 비슷해. 처음엔 막막해 보이지. 근데 자세히 보면 실마리가 있어. 저는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해줬어요. 수학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실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문제집을 펼쳤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틀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시도했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여기가 조금 틀렸는데 이렇게 고쳐보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풀었어요. 이번엔 맞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잘했어. 민준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귓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 이번 시험요.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수학 점수를 봤어요. 72점. 아이가 지난번 시험에서 35점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어요. 민준아, 이거 봐. 엄청 올랐잖아. 네.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교 1등 제자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 아이의 72점이 더 값졌어요. 정말 잘했어. 너 열심히 했구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김은영 센터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선생님, 이거 민준이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봤어요. 상품권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공부였어요.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애 숙제도 못 봐줬습니다. 수학은 거의 포기했었어요. 학원 보낼 돈도 없고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우리 민준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집에 와서 혼자 문제 풀어요. 얼마 전엔 저한테 꿈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대요. 수학을 잘해야 한다면서요. 포기했던 우리 아들한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내에게 부정당했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쓸모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빈둥댄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조롱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한 아이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꿈을 갖게 해줬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을 줬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에 어떤 표창장보다 값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센터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내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해답은 명확했어요. 없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민식 씨 맞으시죠? 젊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이혼 상담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가지를 물었어요. 결혼 기간, 자녀 수, 재산 현황.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시네요. 그럼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재산 분할만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반반 나눕니다. 집, 예금, 퇴직금 등 모두 포함되고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 저는 메모했어요. 협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합의만 되면 한 달 안에 끝나요. 알겠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어요.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나 늦었어요.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나중에 해요. 지금 바빠. 중요한 얘기야. 지금 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뭔데요? 대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제 각자 살아야 할 것 같아. 각자 살다니. 당신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밥은 누가 해줄 건데? 빨래는 누가 하고?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 하지만 배우면 돼. 배워요. 60 넘어서.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배우려고.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찾았더군.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행복해 보였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 좋은 일이지. 근데 그 안에 나는 없더라고. 나는 당신에게 방해물일 뿐이었어. 그게 무슨, 순자야. 제가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나도 이제 나를 존중해주는 곳에서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당신 배경이 아니라.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에요. 재산은 반반 나눌 거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벌써 알아봤어요? 변호사까지. 응. 협의 이혼하자. 싸우지 말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혼자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해볼 거야.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순자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을 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놓고 다퉜어요. 결국 집과 예금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동시에 홀가분함. 잘 사세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당신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사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이불 한 채, 트럭 한 대면 됐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편지도 챙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짐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간단했습니다. 2시간이면 끝났어요. 첫 저녁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샀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릇에 담아 작은 식탁에 놓았어요. 혼자 앉았습니다. 라면을 떠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어요. 짜다고 타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라하다고 비웃을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했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다가 껐어요.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숨 쉬기가 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야, 아빠 이사 잘했어. 걱정 마. 잘 지낼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새 출발 응원해요. 주말에 놀러 갈게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계란 프라이도 태우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처음엔 또 색깔이 섞여 옷이 망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흰 옷 따로, 색깔 옷 따로, 섬유유연제도 넣는 법을 알았어요. 딸 지혜가 가르쳐줬습니다. 복지관은 계속 다녔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공부방에 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수학 점수가 계속 올랐습니다. 80점대를 유지했어요. 선생님, 저 공대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꿈이 생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네, 열심히 할게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저를 지탱해 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통화 가능해요? 응. 왜?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엄마 일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대요. 뭐, 골프 모임에서 만난 언니한테 추천받았나 봐요. 그 사람 말만 믿고 큰 돈을 넣었는데 다 날아갔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거의 다요. 이혼할 때 받은 돈 대부분. 그래서 그 언니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들 연락 안 받는데요. 요즘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랑 제가 가봤는데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아빠는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SNS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 친구들과 웃던 얼굴.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겠지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핏기가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제대로 빗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어요. 들어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앉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데웠어요. 컵에 따라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순자가 컵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미안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됐어. 다 잃었어요. 돈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요.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혼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견뎠지. 하루하루.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요. 인정하는 것과 다시 시작하는 건 달라. 우린 이미 끝났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당신 혼자. 순자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은 원래 오차 범위 밖의 일들이 생기는 법이야.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안 되지.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랬어. 뒤돌아 순자를 봤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의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당신 힘으로.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순자가 보리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그럼 갈게요.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순자가 신발을 신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저를 봤습니다. 당신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응, 나는 행복해. 부럽다. 순자가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했습니다. 힘 없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빈 컵 2개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순자의 것.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나, 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컵을 씻고 행주로 닦았어요.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미적분 문제를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책장에서 수학 참고서를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펼쳤어요. 미적분 단원, 익숙한 공식들이 보였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자야 할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곧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만들었어요. 토스트, 계란, 샐러드.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어요. 공원을 지나고 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인사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웃들 얼굴도 익숙해졌어요. 단골 빵집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식빵을 따로 남겨뒀습니다. 선생님, 오늘 것간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복지관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3회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갔어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명문고 출신 수학 교사가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공부방은 비좁았습니다. 책상을 더 들여놨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수학을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전교 수학경시대회 3등. 아이가 상장을 가져왔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반항적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후배들한테 수학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 네,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성장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를 포기하려던 아이였어요.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교대 갈래요. 교대?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네, 선생님처럼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우리 인생도 그래.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지점을 지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꺾이기도 해. 하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란다. 칠판에 펜을 내려놨습니다. 뒤돌아 아이들을 봤어요. 민준이가 새로 온 중학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쩔쩔매면서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새로 온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가 났습니다. 1년 전 민준이도 저랬었죠. 이제는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이 피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갔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공부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칠판을 지웠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어요. 아빠, 저녁 드셨어요? 아니, 이제 나가려고. 그럼 우리 집 오세요.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그래? 민수도 있니? 네. 오빠도 준호도 다 있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복지관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30분쯤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아버지다.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키가 또 컸어요. 준호, 안녕. 할아버지, 오늘 수학 숙제 좀 봐주세요. 그래, 저녁 먹고 보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오셨어요? 응, 뭐 만들었어?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좋아하는 거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도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복지관은요? 애들이 많이 늘었어. 요즘 10명 넘게 와. 대단하시네요.
지혜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살아있지. 아주 살아있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학교 이야기, 민수 직장 이야기, 지혜의 일상.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신대요. 급식, 봉사. 그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겸손해지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괜찮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순자도 자기의 인생을 찾고 있었어요. 딸네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내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미적분 단원이었어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했어요. 연필로 노트에 풀이를 적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간이 흘렀어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어디 있었나? 아내에게 구박받고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있었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뻤어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년퇴직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0으로 수렴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생의 어떤 지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식이라는 사람의 가치,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이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연필을 내려놨어요. 내일이 기다려줬습니다.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무한대로 향하는 삶을 향해.